나오는데 이 교재가 넘기다 보면 좀 나와요. 좀 까지를 짜증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교재 구성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좀 한줄만 쓰면 되니까. 혹시 시험 볼 거? 수업 끝나지 않았지? 자, 처음에 그 넘기다 보면 한 장 넘기면 37쪽은 이거 안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앞에 줄다리기 할 수가 없고 38쪽이라도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냥 오늘 내일만 보고 자, 38쪽을 봐보세요. 38쪽, 39쪽을 보면 그 56번의 보기부터 가보세요. 이걸 보면 나에 대한 설명만 나오고 반은 좀 빠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해석을 볼게요. 자, 56번 그 보기만 보세요. 자, 김치들은 샤갈들이 남아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하면서 상호 색성을 구현했는데 울리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정나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인, 즉 다른 이미지들의 병치이 이뤄진 샤갈의 초현실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경치로 변형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설명이 이런데, 그러면 이 나에 있는 작품에서 얘기하는 이 처음에 나오는 그 샤갈의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을은 실제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 속에 있는 마을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마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샤갈의 그림에 있는 마을을 봤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질적 이미지의 병치를 이뤄진 샤갈의 초현적 그림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나에는 감각,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나 시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초현실적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샤갈의 마을 자체가 결국은 그러면 이 초현실주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까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그림. 왜냐면 실제 이 그림을 보면 얼굴들이나 뭐 모습들이 좀 겹쳐져 있어요. 실제 그림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그림인데, 근데 화자는 뭐 한다는 거야? 화자는 결국은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고향 자체를 떠올린다고 나오니까 실제로는 진짜 자신의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니까 왠지 내 고향의 모습을 일부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 고향을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기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나를 먼저 보세요. 자, 샤갈의 마을에는 상원의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간자놀이에는 새로 돋은 정맥이 발을 떨고 있다. 그럼 정맥이 떨고 있다는 거는 생명들이 조금씩 서벌되고 있는 봄이 되니까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발을 떨는 사나이의 간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그렇게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집동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우리들고 밤의 아낙네들은 그의 제 아름다운 볼을 아궁에 집힌다.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서 보면 3월에 뭔가 눈이 내리는 그림의 모습이 있을 거고 거기에 뭐 뒤에 보면 아낙네들이 보일 거고 뭔가 불을 지피는 모습이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림 안에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3월의 눈은 실제로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시련이나 고난이나 또는 뭐 추움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밑에 볼 때 눈이 오면 빛동만한 겨울 열매들이 다시 올빛으로 우려들고 그 다음에 불을 지핀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3월에 내리는 눈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이런 빛동만한 겨울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이 오고 나서 이게 뭐로 변한다? 이렇게 올리브빛으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는 겨울 상태에서 겨울 열매들은 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봄이 오니까 눈이 오면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보이는 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그 그림에 있는 그런 봄의 풍경을 보면서 아 우리 마을의 봄도 저랬을 텐데 뭐 이 정도를 그냥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상이 있을 건데 그 감상을 이렇게 그냥 실어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보게 되면. 자, 이걸 맞춰서 그냥 56번의 문제를 먼저 볼게요. 어차피 이건 나만 갖고 보는 거니까. 자, 그럼 1번.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의 마을에서 풍경을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 자체가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떠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림 보고 자기의 고향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월의 눈을 그 다음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든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의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를 변형하여 보며 생동감을 형성한 것이다. 3월에 내린 눈과 그 다음 사나이와 정맥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이라는 얘기인데 이 세 개가 다 뭐랑 연결되어 있어? 봄이라는 이미지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되게 다른 것 같지만 봄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 이게 이번 선제 얘기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희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의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로 변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날개국만 봐도 공감각이 없어요.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 달고 그냥 걷는다라고 얘기하면 딱 봐도 뭐밖에 안 느껴져요? 시각밖에 안 느껴지죠. 이 하늘과 지붕 굴뚝을 보지 않아도 이미 날개 안에 공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의 이 이질적인 감각이나 신랑을 얘기한다는 거는 같은 시각 안에서도 이질적인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각청과 추가 이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네 번째,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의미를 표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통만 한다는 거는 겨울에 생명력이 없는 상태인데 얘가 올리브빛이 들어간다는 건 봄이 되면서 생명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안악이나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연적 그림 속의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바꾼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는 만약에 샤갈 자체가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아궁이나 안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동양화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양의 그림 보면서 동양의 일부를 가지고 갖다 바꿔놓은 거죠. 왜? 자기의 고향을 떠오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기가 없으면 샤갈의 마을이라는 이 시는 그림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가는 그냥 볼게요. 가는 이제 보기가 없으니까. 자,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게 울어 남쪽 원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을에도 상선없지 못한 세대의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근데 표현에서 뭔지는 잘 몰라도 이 1년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불길하죠. 상선없지 못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뭔가 불길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어의 뜻 자체가. 그러면 불길한 어두운 밤이 불어오던 융의 인연. 근데 이게 원래는 의문사에 나올 때 융의 인연이라는 거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해석이 안 되잖아 건데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제 근대화되면서 썼던 그런 단어들이고 이게 실제로는 1907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얼마 전 정도 시간이니까 나라가 되게 뭔가 불안전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좀 시대가 가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서 나올 때는 융해라는 단어 정도는 거의 해석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을 다채롭게 하여 지붕의 박농콜나무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성육교 피 맺은 듯 피어 있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시대를 느낄 때는 좀 불길한데 자연은 여전히 좋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일제강점기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불길한 거지 자연 자체가 일제강점기니까 항상 겨울만 있을 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연은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대가 불길하다고 해서 뭐 날씨가 일부러 더 매섭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진짓 어딘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다. 왜? 애가 잘 자라기를 원하니까 일부러 좋은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럼 애한테 안 좋은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해서 저름저름 글을 읽으셨다. 그럼 부모들은 뭐 한다는 거야? 애 자체는 잘 자랄 수 있도록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생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D부분. 왕고모 때 제삿날 밤 11날 새벽 달빛을 받고 유월이가 이고온 제사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장불 장지 안에서 법문용내 사대주의의 욕된 외로 세상에 그렇게 떨어졌다. 세상에 떨어졌다는 거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단어를 만약에 해석을 못한다 그래도 이것도 지금 안 써있긴 한데 이 단어를 만약에 해석을 못한다 그래도 이 뒤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사대주의의 욕된 후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단어 봐도 뭐예요? 사대주의 자체를 갖고 있는 지금의 나의 삶은 욕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죠. 법문용례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그 뭔가 규칙, 예절 이런 거를 뭐 잘 지키는 사대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걸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지금 나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0월같이 뭐 새로운 날이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겠죠. 슬픈 제독 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는 것이 아니었건만 밑에 나오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를 고고라고 얘기하는 거고 곡성은 누가 죽어서 는 건데 이걸 내가 실제로 한 건 아니었지만 세상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런 삶밖에 태어나지 않고 이런 거밖에 떠올릴 수 없는 삶이야 이런 얘기겠죠. 영이라 길라의 할머니는 북매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제목에서 얘기한 출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출생기 자체에서 시대는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불길한 시대 속에서 좀 태어났어. 좀 상황이 안 좋아.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가하고 나하고는 상관관계가 아예 없죠. 기본적으로 주제 자체의 라인이 완전 다르죠. 근데 실제로 요새 모의고사 보면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시를 웬만하면 안 내요. 그러면 문제 자체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첫 번째 공통적 문제에서 그런 걸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빼고 가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거의 뭐 전개 과정, 그 다음 뭐 심상, 표현법,
운율 이런 것 쪽에 초점 맞추지 주제라인과 연결된 거는 다 빼버려요. 문제. 자, 54, 50번 이 두 문제만 풀어보세요. 자, 2분만 시간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54번 정답 1번, 55번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54번에 1번에 보면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해서 실분이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에서는 아까 6이 2년 이렇게 나오고 나에서는 첫 번째 3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나오죠. 이게 2번 같은 경우에는 간을 해당사항이 있죠. 간을 보면 분명히 시부분에 잘 나와요. 과거 시대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현재 시제로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은 다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고. 그리고 3번에 볼 때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스럽다 또는 욕되다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죠.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거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나왔으니까 3번에 둘 다 해당사항이 없죠. 그리고 비극은 4번에 보면 다밖에 없죠. 그 다음 자연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는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 되는 거고 3번만 가장 매력이 없는 선택가 되겠죠. 55번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화자가 태어난다는 상황을 구체적인 서술에서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때 이렇게 나오는데 감격을 얘기하려면 뭔가 자기에 대한 감상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디 자체는 왕고보 때 제3날 밤 열흘 새벽 달피를 받고 6월이가 이고원 제3발 먹고 나서 난 그렇게 태어났다 이런 거니까 D를 보면 자기가 태어날 때 그냥 상황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D 자체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D 자체만 본다면 이 부분은 객관적 상황만 얘기한 거죠. 내가 태어날 때 날이 이런 날이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D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주관적인 부분이 존재한 거죠. 이럴 때 태어났는데 이게 지금 욕된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출생한 다음에 자기 출생에 대한 과거의 기록을 약간 회상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쓴 거죠. 자, 뒤에 이제 40조 넘어가세요. 자, 40쪽은 그 59번의 보기를 봐주세요. 자, 이거는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이 짧게 나오죠. 자, 가원하는 특정 공간에서 상을 가지고 가거나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해화자는 사회적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세계인 하늘의 지향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리적 공간이 마당에서 3월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 가난 작품과 나란 작품 자체는 공통점은 이거밖에 없죠. 특정 공간 자체에 있을 거고 근데 각자 나타난 특정 공간은 다르죠. 위에서는 분명히 길하고 나오고
밑에서는 마당이라고 하니까 공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특정 공간에서 이렇게 다르지만 둘 다 뭐가 나온다? 교감한다는 것도 같죠. 근데 교감하는 게 길이 자체를 교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고 나오잖아요. 일단 이 설명에는. 그래서 이 하늘 자체는 이상세계이고, 그러면 길은 뭐가 아닌 거야? 자기의 교감 상태나 또는 자기가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화자는 달밤에 좋아하는 풍경을 포착같은 심적 공간이 마당에서 서울의 아름다움에 그냥 풍경을 드러낸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감하는 거는 마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밤이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달일 거고, 또 하나는 이 마당의 사물들이겠죠. 그럼 이 사물은 찾아야겠죠, 뭔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공간일 뿐이지 이 둘과 교감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감을 할 수 있는 장소란 얘기일 뿐이잖아요. 그럼 둘 다 뭐 한다는 거야? 좋은 얘기 한다는 거죠, 일단. 얘네들은. 주제가 괜찮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간을 봐보세요. 자, 플라타나스는 설마 뭔지 알겠죠? 저는 이 정도는 알죠. 자, 꿈을 하느냐? 너에게 물으면 플라타나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길에서 본 게 지금 뭐예요? 이 플라타나스를 보고 있는 건데 얘는 이렇게 노라 보이게 했으니까 당연히 위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얘가 머리가 하늘에 젖어 있다는 거는 진짜 하늘에 젖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얘도 하늘에 지향하는 애라는 얘기죠. 그럼 달을 보면 이 플라타나스나 또는 보기대로 본다면 하나, 둘 다 지향점 자체가 이렇게 하늘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둘은 무슨 관계가 되게 딱 좋아? 친구, 아니면 뭐 동반자, 아니면 뭔가 연대할 수 있는 애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다. 자, 너는 상호할 줄 모르나 플라타나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그늘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보통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거는 누군가를 휴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 플라타나스는 어떤 거예요? 누군가하고 뭐 연대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애라는 거죠. 자, 먼 길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물론 실제로는 플라타나스가 사람이 아닌 이상에 이 길에서 나와 같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길에 플라타나스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내가 길을 가고 있다면 여기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플라타나스 자체가 몇 개가 정도가 쭉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플라타나스가 같이 하는 거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온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3년에서 느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 플라타나스를 보면서 이런 동반자나 또는 공동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이런 고독이 없는 걸 느끼거나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길에 혼자 있으니까 막상 걸을 때 옆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아, 혼자가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다고 플라타나스가 나한테 말을 걸거나 진짜 같이 걸어주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둬주려면 플라타나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라. 그러면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야? 나도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고 너도 결국 유한성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면 뭔가 죽는 거하고 연결된 얘기가 나오긴 나와야죠. 그 마지막에 뒤에 나와요. 속으로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그리고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이 뭐야? 죽음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플라타나스, 너를 맞아줄 검은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우리의 길이 닿는 날, 이날이나 또는 검은흙이나 이렇게 묶어보면 얘네들은 다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죽음하고 연결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것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분명히 죽는 거지만
분명히 그 죽음 뒤에 또 다른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 너를 받아줄 검은 옷이 먼 곳에 따로 있냐 이런 얘기는 죽은 다음에는 각자 가는 길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의 검은 옷도 따로 있고 나의 검은 옷도 따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같이 뭔가 동반할 수 있어. 이런 거니까 이거는 약간 뭐 동반자, 연대감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시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시. 경기훈이 달. 자, 선뜻 뜨인 눈 하나에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민물처럼 밀려온다. 그러면 실제로 이 창에 달빛이 비쳐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미혹한 장과 백일에 벗어나 구름이 없이 불려나온다. 어디로? 아까 보기대로 본다면 마당으로. 마당으로 나가는 거죠. 한밤에 흘러오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친다. 근데 이 나에서 이렇게 흘러라고 나와도 이거는 고독이라거나 또는 외로움이나 이런 단어하고는 거리가 안 맞죠. 왜냐면 분명히 내가 달빛이 있고 이 달빛이 끌려서 밖에 나가는데 밖에 보니까 마당에 뭔가 호수같이 둥글고 차고 넘치는 게 있어. 이렇게 느끼는데 홀로 있다고 외로움을 느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홀로한 단어는 무조건 외로움과 꼭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외롭다고 느낄 때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쪼그리고 앉은 한 옆의 힘들도 이마가 유달리 가지놓고 곱고 있구나. 자, 연연한 녹음 수목색으로 짙은데 한창인 때 고냥 잠이냐 숨소리조차 혈키는 것 같구나.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그렇게 울고 있는가. 오등나무 끝이야 못 견디게 향기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마당에 가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달빛이 넘치는 형태가 보이는 거고 힘들도 보이고 그 다음 녹음도 보이고 그게 왠지 스무스같이 느껴지는 거고 거기 비둘기도 있고 오등나무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하니까 마당이 꽉 차고 너무 좋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둘 다 큰 틀에서 뭐 한다는 거야? 교감 그 다음 교감 대상들이 존재하니까 외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연대감에 관한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7번 문제만 같이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건데 이건 정말 가만 보고 하는 얘기죠. 자, 반복적 호응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 모으고 있다. 처음에 두 번째 줄에 플라타너스 한번 불렀고 2연의 두 번째 줄, 3년의 두 번째 줄, 마지막에도 두 개 보면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계속 플라타너스 부르고 있죠. 그럼 반복적 호응 맞네요. 정답 1번. 2번 볼 것도 없죠. 굳이 하나 정도 살려보자면 3번에 색치어는 들어갈 수 있죠. 아까 파란이라고 1년에 세 번째 줄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고풍스럽다를 이끌기는 좀 무리가 있죠. 고풍스럽다는 건 뭔가 예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건데 파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예적인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그럼 뒤에는 안 맞죠. 그리고 플란타르가 진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4번처럼 역동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기도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50번, 59번 이거는 2분의 시간이 될 테니까 풀어보세요.
볼게요. 58번 정답 4번, 59번 정답 3번 이렇게 돼요. 58번은 사실 1, 2, 3, 5에서 살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예 뭔가 기억, 니은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시간 끌건데 아예 기억보다 틀렸기 때문에 니은에다 볼 필요가 없죠. 그 4번에 볼 때 기억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 여기서 얘기한 적막하다. 왜냐면 홀로 되어 외로울 때니까 이때는 적막한 게 맞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니은에 볼 때는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거니까 조용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즈넉하다는 그냥 조용한 분위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정답 나올 게 4번밖에 없죠. 그 다음 59번의 3번 같은 경우에 창은 화자와 하늘이 있는 매개체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이미 틀렸죠. 왜냐면 이상세계를 얘기하는 건 창이 아니라 하늘이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창 자체가 이상세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이라는 거는 바깥쪽과 안쪽을 그대로 매개체하는 역할 외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를 잇는 게 아니라 자기 방과 마당을 잇는 매개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화자는 마당에 있는 사물들에게 만족하지 창에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에서 설명하는 게 거의 없죠. 정답 나올 때 4번밖에 없죠. 각자 그러니까 실제 교과문 대상의 문제를 찾으면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두 문제짜리인데 61번의 보기를 보면 이것도 과거 나에 대한 설명 자체를 보여주죠. 자, 보기. 가와나의 여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대해서 공감한다. 가의 여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취해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여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도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서 가와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를 볼 때 이렇게 각자 화자가 따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나타난 대상들도 이렇게 따로 있을 거라는 건데 가에 나타난 대상 자체는 이렇게 영원에서 본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대상인데 맨 마지막에 볼 때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나오니까 이렇게나 이렇게나 둘 다 뭘 느낀다는 거야. 동질성을 느낀다는 거야. 동질성을 느낀다는 거는 이 여자가 지금 병원에서 왔는데 이 여자에 대한 이 화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치유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얘도 환자고 얘도 환자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서로 환자니까 당연히 저 사람도 아픈데 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겠죠.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나무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에 비춰 자신의 힘을 생출하며 나무에 대한 정서에 공감한다. 근데 이것만 갖고 뭔지 모르니까 이 나무 자체에서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거는 화자 자체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나무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무하고 화자의 정서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은 처지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서로 처지는 같은 거지만 나에서는 같은 처지를 가질 필요가 없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 가를 한번 봐보세요. 일단 운동주는 무조건 중요해요. 그렇게 많이 봤어도 또 처음 보는 시도 존재합니다. 살구나물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틀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 들어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그럼 화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1년에 들까 안 해요. 그냥 나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 이건데 이 여자를 굳이 젊은 여자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안 친하다는 거죠. 친했거나 아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같은 병원에 오래 보긴 했지만 서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뭐 이런 정도겠죠. 자, 나도 모를 아픔에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럼 나도 환자가 많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걸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젊은이는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의사가 돌팔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그럼 나는 환자가 아니네. 근데 뒤에 보면 내가 이런 말 하죠. 지나친 실험, 지나친 피로. 그러니까 나는 아프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가 볼 때는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는 거는 둘 중 하나죠. 의사가 정말 돌팔이던지 아니면은 이 병은 몸적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성을 내서는 안 된다. 왜? 의사한테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죠. 자, 여전히 자리에 일어나 웃기지염이고 화단에서 금전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치라면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그러면 거기에 누워보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눕는다는 거는 이거죠. 그냥 동질감 확인해보는 거죠. 말 그대로 둘은 뭐야? 둘 다 아픈데 둘 다 빨리 낫으면 좋겠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냥 동영상의 전자예요. 여기 아픈 여자가 있는데 나도 아픈데 둘 다 낫으면 좋겠어. 끝. 얘기는 되게 단순해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 자,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모두건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라고 내가 한번 그냥 추측해본 거죠. 묵중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느꼈다는 거죠.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를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이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왠지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그럼 서울로 돌아오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행이 끝난 거네. 그러면 실제로는 처음에 유성은 이런 거죠. 출발지 자체가 되는 거고 서울 자체는 기차지가 되는 건데 이 유성에서부터 보는 나무를 나는 세 가지 형태를 추측하죠. 후도성일까라고 추측하고 그 다음 조청주로 갈 때 몰려져 있는 걸 보고 얘네는 어설픈 가객일까 추측하고 그 다음 공주에서 온양으로 갈 때 얘네 보고 뭔가 파슬병일까라고 추측하는데 솔직히 이 시간 보고는 왜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화단 자체가 어쨌든 나무를 보면서 뭔가 의인화하고 있다는 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나무 보면서 혼자 서 있으면 이거 되게 오랜 나무면 늙은 놈 같아. 그냥 이렇게 느껴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겠죠.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온양에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숙하게 나무가 떠올라서 이런 얘기겠죠. 묵축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에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길게 되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길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기른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기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신을 갖고 온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데를 본다면 나무를 보면서 이런 나무들 보면서 서울까지 와서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자신의 마음에 나무 같은 거를 마음에서 뭔가 떠올리면서 살아간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 나무 자체가 이것만 보면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치만 보고.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무를 보고 뭔가 자신을
돌아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찰이라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반성을 얘기하는 게보다는 그냥 자신을 뭐한다? 한번 돌아본다. 이런 거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거나 또는 성찰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보기에서도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뭐 이런 거겠죠. 그냥 이대로만 그냥 본다면 얘네들 보면 수도승일까 어설픈 가격일까 파수병일까 이렇게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 때려져 몰려있는 걸 보면서는 멍청한 첫 번째를 보면 혼자 있는 우중한 세 번째는 파수병인 외로움 이런 거니까 인간은 왠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그냥 떠올려 본 거겠죠. 인간은 결국 남과 같이 언젠가는 수도승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어설픈 가기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파수병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인간이구나. 그냥 이런 식의 깨달음이겠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자, 그 60번과 61번 이 두 문제만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60번 정답 4, 61번 정답 3 이렇게 돼요. 60번은 좀 헷갈릴 만한 거는 그나마 5번 정도밖에 없어요. 5번에 보면 가에서 현재형 시제에도 나오고 나에서 과거형 시제에도 나오긴 해요. 문제는 가에서 현재형 시제를 맞고 뒤에 계절의 상징성은 안 나오죠. 딱히 뭐 계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에서도 사물의 변화상을 외워주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각자 처음에 유치원에서 보는 거는 나무 따로 있고 공주 갈 때 보는 나무 따로 있고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길에 보는 나무가 따로 있는 거니까 얘네들 자체가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변할 필요가 없죠. 근데 4번에 보면 나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해서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실망하고 있다. 그래서 나무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따로따로 얘기하잖아요. 수도승, 과객, 파수병으로. 그러면 똑같은 나무긴 하지만 변주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추측이죠. 뭐일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61번의 3번을 보면 가해와 전에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자하고 단 한 번도 실제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뭘 공감할 거야. 그리고 뭘 공유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틀렸죠. 그리고 늙은 의사에 대해서 딱히 이 사람이 원망하지도 않아요. 이연의 마지막에 나는 성내선 안 된다 이랬으니까 원망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다 틀렸죠. 그 다음 나이마저는 멀리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것까지 맞을 수 있어도 다짐과 대상의 거리를 좁히라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안 맞죠. 실제 내가 그 나무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나무 주변을 뭐 돌아본 것도 아니고 이런 거니까 거리는 좁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62부터 64 볼게요. 이거는 아예 없죠, 보기가. 그냥 봐야 되죠. 실제로 거기 2016학년도 수능 뭐 A, B, 44, 40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보기가 없어서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요새는 최근에 상위년도 고사모의고사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없어요. 뭐냐면 보기 없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문학은 전편에 가서 4개 정도 보기 다 보여줄 겁니다. 일단 트렌드대로 움직이면. 자,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쯤만 봐도 이 가에스에 대한 어둠은 이런 생명을 뭔가 낳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맣함 이런 의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새도 낳고 돌도 낳고 꽃을 낳는다.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나는 건지 모르겠고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선물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이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어둠이 1행 자체와 2행을 갖고 볼 때 진짜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한다는 거야. 아침이 되면 이런 얘기잖아요. 어둠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뭐 한다? 보이지 않던, 밤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새나 돌이나 꽃 자체가 보인다. 이게 실제 의미겠죠, 실제로는. 근데 이거를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둠이 이런 걸 낳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말 그대로. 그 다음 무거운 어깨를 털고 사무엘들은 몸을 움직이며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근데 이 노동이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즐기는 거니까.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보통 개벽이라는 게 세상이 뭐 열린다. 말 그대로 처음에 세상 자체가 태어난다 이런 건데 진짜로 아침마다 개벽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맨날 똑같은 세상이 태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겠죠. 아침 되면 그렇게 어둠이 사라지고 사물들이 보이니까 왠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목 자체가 이렇게 아침이가 나온 거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얘네들이 뭔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즐기고 있고 잔치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때 느낀 아침은 뭐 하는 거야? 풍경적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어둠은 어떤 존재?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존재다. 아침이 오면 나는 이제 내 위치가 끝났어. 나는 잠깐 사라져야 돼. 이런 걸 알고 있는 애라는 거야.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보면 뭐랑 연결해서? 겸손. 또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한번 봤을 수 있을 겁니다. 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오면 금을 타는 태양의 즐거움. 근데 실제로 보면 태양은 이렇게 울릴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고? 온각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말 그대로 태양 자체는 울리지 않는 거니까 이런 보이는 태양이 울린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아침은 이렇게 뭔가 즐겁고 왁자지껄하고 이런 분위기야. 근데 밤에는 조용해 이런 의미잖아요. 자, 두 번째 시.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향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까 벌레들 소리가 환하게 느껴진다.
별빛이보다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는데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A에서 얘기하는 이 풀벌레는 B에서 얘기하는 이런 귀뚜라미나 여치하고 비교해 볼 때 크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얘네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 어떤 크기가? 몸짓, 소리 이런 게 다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까지는 내가 TV 소리가 있던 뭐하던 들렸는데 얘네는 이전에는 계속 못 들었던 소리라 그러잖아. 그러면 실제로 내가 주목하는 사람은 어디야? 여기죠. 풀벌레가 주목되는 거지 얘네 이제 필요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도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이런 거니까 얘네의 의미는 작은 존재다. 얘네는 큰 존재인 거.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못 들었는데 TV를 끄면서 우연하게 들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런 작은 소리도 있었는데 내가 항상 그냥 무시했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정도 느낌을 가지고 시를 써본 거겠죠. 자, 세 번째 C. 내게는 들리지 않은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 이전에 안 했던 걸 지금 해보는 거잖아요. 그 통로 끝에 두근거림에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 그럼 얘네가 갖고 있는 마음 자체가 여린 마음인 거잖아요. 딱 봐도 이 시는 이런 얘기네. 뭐?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큰 거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작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거잖아. 이거 딱 봐도 그런 느낌인데. 뭐 애들 프로 5시 정도에 끝나면 그 뒤에 보면 항상 뭔가 아프리카 보여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0709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치는. 자, 그 다음. 발꿈치처럼 두꺼운 내기에 부딪혔다가 제대로 간 소리 생각한다. 그러면 이 소리는 처음 들었긴 했지만 계속 내 주변에 있었던 소리인데 내가 못 들었던 소리라는 얘기죠. 이 소리가 좀 처음 실제로 난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브라운관이 품안에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는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눌러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럼 실제로 이 소리들이 항상 뭐 한다는 거야? 존재했는데 나는 듣지 못했다. 이건 지금 뒤에서 얘기한 거고 이걸 들지 못한 이유는 내가 추측해 본 거겠죠. TV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귀뚜라미 여치 때문에 그렇구나. 아 있었는데 몰랐었어.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그렇게 다 떨어졌을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네. 아직 일을 안 봤지만 A부터 D까지를 볼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풀벌레 소리나 또는 이 풀벌레들과 지금까지 조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A에서 지금 보면 처음 이런 풀벌레 소리 자체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몰랐구나라고 딱 봐도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런 거 들었다고 딱히 반성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진짜 풀벌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이 크게 방공기를 들이시니 허파 속으로 그 풀벌레들의 작은 소리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방공기를 들이시는 거는 일부러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들이신다는 얘기잖아. 허파도 별빛이보다 조금 환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풀벌레 소리 들으니까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이런 소리도 있구나를 좀 더 뭐 하게 된 거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알파벳 E는 뭐가 될까? 이건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한 하자만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작은 존재들도 신경 쓰며 살게요. 딱 봐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진짜 벌레 소리를 신경 쓸 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웃기다. 자, 그럼 이제 62번부터 64번까지 세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3분만 드릴게요. 볼게요. 자, 62번 정답 5번, 63번 정답 4번, 64번 정답 3번 이렇게 돼요. 62번을 보면 어둠은 어쨌든 가하고 나에서 둘 다 긍정적이죠. 가에서는 어둠 자체가 물러나야지 아침이 오는 거고, 그래서 아침이 오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고, 그거는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서 그렇다는 거고, 나에서도 어둠 자체가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되는 거니까 긍정적이죠. 그러면 5번에 볼 때 여기까지 맞아요. 어둠의 생산력, 왜냐면 이거 처음에 나눈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나에서도 어둠의 포용력, 이것도 어둠 자체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일부러 맨 마지막에 들이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까지 맞을 수 있다고 봐도, 문제는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각각은 맞을 수도 있겠죠. 카에서는 어쨌든 아침이 오고 밝음이 오면서 얘가 스스로 물러나서가 맞지만, 나에서는 밝음에 관한 얘기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나는 안 맞죠. 가만 맞는 거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3번 같은 경우에 보면 1번에 아까 무거운 어깨를 터는 거는 물상들이 막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노동의 시간 자체는 노동이 부단한 게 아닌 거죠. 즐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도 안 되고, 3번의 직원 이상의 단치는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침이 되면 그냥 보이는 삶을 드리는 거니까 진짜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 아침마다. 네 번째, 얘가 정답이죠. 섬유들 가서 원래 생기는 모습을 즐겁다고 얘기하는 뿐이니까. 마지막에 개벽을 하는 혼란을 겪는 모습이 아니죠. 아침마다 왠지 섬유들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것뿐이니까 아침은 무조건 긍정적인 이미지죠. 그 다음 6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3번의 신의 사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의 주체들이
자신 때문에 소통할 수 없게 된 거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시는 내가 그 여린 마음들을 지금 한번 떠올려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에서는 뭘 보여준 것밖에 없어. 자기가 뭘 막은 것도 아니고 이 소리들을 실제로 소통할 수 없게 한 존재도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면 시에서 느끼는 화자의 마음은 뭐야? 화자의 마음은 두 가지를 느끼는 거죠. 하나는 뭐 한다? 이전에 못 들었던 소리들을, 작은 소리들을 떠올린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온다? 아, 이런 소리가 계속 있었는데 왜 듣지 못했지? 그냥 아쉬운 정도 느끼는 거죠. 시가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단성이나 성찰에 얘기하는 거 아니죠. 또는 모두 아니죠. 그럼도 아니죠. 왜냐면 이전에 있었는데 그냥 못 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떠올린 거니까 뭐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될 수 있어도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아닌 거니까 부끄러울 필요는 없죠. 단성하고 성찰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화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을 지금 막 생각해 보면서 이런 소리들을 평소에 무관심하게 느꼈던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봐야죠. 이상을 가면 좀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쳤다. 책을 미리 구입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다 타셨죠? 1번부터 5번이나 되는 게 있죠? 자, 일단 여기 질문은 전부 다 인문 질문이에요. 오늘은 다 인문 질문만 볼 거고, 내일은 사회 질문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 볼 거고. 자, 첫 번째.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된다. 이게 정의에 대한 기준적인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에 대한 개념은 다 똑같이 보지만 정의에 대한 관점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성의를 말하는 대표적인 철학자 롤스, 노직, 말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의 정의, 말처는 복합평등의 정의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일문단을 갖고 볼 때 다들 정의라는 게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이런 거잖아요.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과 그 다음 노직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과 말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의라는 게 각자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뭐야? 이런 정의의 관점 자체는 뭐하다? 다양하다. 물론 이 세 명이 다가 아니라 더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세 명만 여기서 소개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게 되면 롤스는 이런 공정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노직은 소유 권리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말처 같은 경우는 복합평등을 얘기한다면 각자 뭐예요? 네? 문단들을 따로 쓰겠죠. 그럼 얘가 아마 2, 3, 4 문단에 맞춰서 따로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거 인문질문 볼 때 우리가 하나 염두할 건 뭐냐면 인문질문은 인물을 가지고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뭐하거나 국가 또는 뭐 나라에 관련돼서 얘기하면 뭐 동양은 이런데 서양은 이렇다. 아니면 중국이 이런데 우리 이렇다. 아니면 조선 전개는 이랬는데 후기는 이렇다 하면서 인물들을 갖고 얘기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이것들과 연결돼서 문제 나오는 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치성에 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문단에 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시간을 아끼기가 되게 좋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무조건 시간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배점은 통상적으로 2점밖에 안 줘요. 그죠? 근데 안 맞출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느 문단에 있다는 딱딱딱딱 요거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표시를 하던 기어는 이거 각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을 줄이는 게 결국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올해거 수능 자체도 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뒤에 3, 4등급을 보면 1, 2등급과 등간 성적이 조금 벌어져요, 수학처럼. 그게 뭐냐면 시간 안에 못 읽는다는 얘기야. 읽긴 읽어도 이런 거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뭔가 하나 지금 자꾸 날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덜 날릴 거냐. 이게 우리가 3학년 때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관건이 된 겁니다. 시간을 무제한 좀이면 사실 1, 2, 3문제 무조건 맞춰요. 누구라도. 왜냐면 10번 이상 읽으면 찾아낼 거니까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3은 계속 시간 관리 하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그럼 각자 이제 한 번씩 얘기할 거예요. 자,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런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보를 기준으로 사회 전체 효용성이 높이는 것이 옳다고 봤는데,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안에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그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인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의 정의를 주장했다. 이런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봤는데,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의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이익 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선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이고, 기회이익 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원칙은 항상 이 원칙보다 우선이다. 좀 길게 정리했지만 중간에 사실 한번 끊긴 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읽을 때는 1원칙 안에서 롤스 입장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문단은 정말로 롤스 얘기만 얘기하는데, 롤스하고 딱 누가 반대야? 공리주의자는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공리주의자가 롤스를 비판하는 건 안 나왔지만 어쨌든 롤스는 이런 공리주의자는 비판한 거야. 그럼 얘네 갖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이번에는 결국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야, 롤스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소수 자체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소수는 불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충분히. 이걸 강구하고 있으니까 롤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 사람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중시했다.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 반대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얘는 다수결대로 정하면 소수 다 무시하는 거고, 이 사람은 야, 소수도 자유를 누릴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둘은 기본적으로 양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원칙이라는 것과 이 원칙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항상 뭐 한다? 이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보다는. 그죠? 그리고 각자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 원칙에서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의 균등, 차등의 원칙, 그 다음 기회의 균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차등의 원칙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거는 차등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 기회의 균등은 누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 하면은 소수에게도 뭐 해야 돼? 기회를 줘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딱 봐도 이런 게 우리가 연결시키면 사회에 뭐하고 연결돼 있어? 복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복지사회안에서 그러니까 각자 세금 거둘 때 똑같은 양을 얻는 게 아니라 많은 거는 사람한테 더 많이 걷게 하고, 그걸 뭐 하는 거야? 이런 최소주의자나 또는 뭐 가난한 사람에게 일부 복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롤스는 정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의 비례슨, 즉 배를 둬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이 있다는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 불우한 계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롤스의 정의로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라고 나오죠. 근데 세 번째 문단까지는 결국은 누굴 얘기해요? 그대로 롤스 얘기하는 건데 세 번째 따로 정리 안 해도 결국은 이 두 번째 문단을 얘기하고 있는 건 그대로 뭐하고 있는 거 고준하는 것밖에 안 되죠. 왜냐면 결국은 최소주에 대한 이익을 중시하지만 이 안에서도 무엇도 중요하다?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세 번째 문단을 그냥 격한 식으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대신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다는 거야? 정말 우리가 본 것처럼 진짜 복지 얘기까지 하는 거 맞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맨 마지막에 너무 원초적 입장이냐? 라고 누군가는 그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비판은 얘네들이 하거나 요즘이랑 말쳐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는 거죠. 정의에 대해서 각자 갖고 있는 관점들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질문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야? 롤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러네 이런 거는 항상 유념할 게 뭔가 반대적인 얘기잖아요. 롤스가 찾는 원칙에 따라 소득과 부여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에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 것이야말로 사회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노직은 소유의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런 소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 벌처를 걸쳐 자유롭게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는 개인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그런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불법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불법을 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어떤 관계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더라도 자발적인 자선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왔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의 역할을 하는 최소의 국가의 형태를 옹호한다.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이 노직의 입장은 롤스하고는 살짝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소유 권리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소유 자체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이런 빈부격차는 뭐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 부분이 뭐니까? 얘하고 다른 거니까. 롤스는 분명히 복지를 얘기했으니까 복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한테 일부라도 재산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걷어서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돼 이런 입장인데 이 사람은 야 그건 아니지. 아니 자기가 정당하게 돈 버는데 그걸 왜 국가가 침해? 빈부격차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빈부격차는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거까지 인정. 이러니까 거기서 좀 차이점이 보이는 거죠.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야? 개인의 자유는 어쨌든 중요해. 이렇게 본 것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게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는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각자는 다 뭐냐면 2문단, 3문단하고 4문단, 5문단은 연관적 관계죠. 왜냐면 실제로 왈츠가 먼저 나와도 되니까요. 결국엔. 자, 왈츠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나 가상적 설정에서 이끌어낸 단일화원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 롤스를 유명합니다. 이 얘기를 아까 세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럼 맨 마지막에 원초적 입장이라고 비판하는 게 왈츠가 되겠네. 이런 얘기죠. 그런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수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는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평등의 정의를 주장했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복합평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맨 처음에 뭐였어요? 여기까지 읽은 데까지 보면 정의 내렸죠. 말 그대로 이런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배합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롤스하고 차이점입니다. 롤스는 모든 사회는 다 똑같이 뭐 해야 돼? 복지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복지가 중요한 사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는 거야. 어떻게 나라마다 다 똑같이 적용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것과 각자가 차이점이 있는 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서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 이 사람은 권력이 즉 정치적인 권력이 언론 장악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뭐 할까요? 반대하겠죠.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스타트는 반대하겠네. 그죠? 자, 즉 말처는 현대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한 것이라고 여겼으며 명예, 공직과 같은 가치는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 머무르면서 복합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정의된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말이 결국 마지막까지 다시 하는 거죠. 다른 영역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해서 분배하는 것은 각자 영역의 고유성 자체는 뭐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돈의 가치가 정치를 넘어온 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각자 정의라는 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개개인에게 뭐가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건데 그 기준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자, 5번 문제만 같이 볼게요. 저는 일단 5번 문제는 A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건데 이런 단어 문제가 요새 문학에 안 나와요. 다 빈명하면 보통 두면 나오고 여기서 주창했다는 거는 주장의 의미죠. 아까 제가 계속 일부러 주창을 주장을 읽은 이유가 그냥 주장의 의미니까요. 내세우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기 의견은. 그럼 자기는 내세우다는 나오는 게 정말 3번밖에 없죠. 가늠했다라는 거는 헤아려보다 이런 거잖아요. 분석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류 분석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의 요소를 개별적인 형태로 나눠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는 걸 통선으로 보면 만약에 뭐 자동차를 보면 핸들, 뭐 의자, 트렁크, 사이드밀 이렇게 나누는 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만약에 뭐 택시, 버스, 트럭, 승용차 이렇게 나누는 게 분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공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살펴보는 거는 따져보거나 생각해보거나 헤아려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정답 나올 게 3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4번까지 문제 4번의 시간 될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분 뒤에 확인할게요. 자, 볼게요. 자, 1번 정답 4번, 2번 정답 2번, 3번 정답 2번, 4번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하면 개인의 기본적 자료를 재현할 수 있는 거라는데 롤스는 상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하는 애들은 결국은 자유가 제한되는 건데 이거 문제에다 비판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라고 얘기가 맞아요. 조직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세 번째 줄에 개인의 기본적 자료를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개인의 자산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자기가 정당하게 번 거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가 맞아요. 안 나왔지만 말처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우리가 모르죠. 왜냐면 맨 마지막 문단을 볼 때 이 사람은 이거는 얘기했는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뭐 자유에 관한 얘기 안 했으니까 이런 모른다가 되게 맞아요. 많이 나온다. 그다음 이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질적 평등이라고. 이 실질적 평등이라는 말은 두 번째보다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연결하는 거야? 롤스하고 연결하는 건데 그럼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평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얘네들한테 기회균등이나 차등을 받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본 거죠. 롤스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능하게끔 이렇게 바꿔줘야죠. 근데 이 최소의 이익을 중시하자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벌고 똑같은 대학 나오고 똑같은 아파트 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공산주의고 말 그대로 학원 자체를 뭐 못 다니는 애가 있으면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학원 정도의 교육은 받을 수 있게 또는 누구나 뭐 고등학교까지 나올 수 있게 이걸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대학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면 차라리 좋겠지만 가끔 그런 애 어때?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냥 얘기잖아요. 얘네들 지금 힘든지 모르잖아요. 촛불집에 가서 시험 공부하는 애들 있던데 거기서 그 사진에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진짜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갈 수도 있겠죠. 보면 오늘이 뭐 심판의 날이다 지금 또 막 움직이고 아침부터 막 먹는데 저는 그런 생각 했어요. 만약 오늘 안 되면 안 된다. 오늘 안 되면 분명히 안에서도 분명히 떠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안 된다면 장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역사가 판단하겠죠.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3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볼 때 노직의 입장이니까 무조건 네 번째 문단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정답이. 그죠? 롤스의 입장은 무조건 2, 3문단이 있을 거고 왈츠의 입장은 무조건 5문단밖에 없을 건데 분명히 이번에 볼 때 이런 게 나오잖아요. 노직 입장에 볼 때 개인의 자산 정도에 따른 입학계획가 결정되는 기여의 입학제. 근데 가해에게는 기여의 입학제에 보면 문제가 전혀 없죠.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버드와 같은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자녀를 기여 입학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뿐이지 무조건 입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가산점을 주는 건 기부금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건 니네가 정당하게 번 거를 우리한테 준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보장해 줄게. 이건 그뿐이잖아요. 정당한 거예요 이건. 그러면 당연히 뭐 할 거야? 이번처럼 개인의 수익물을 양도하는 곳에 제약을 두는 제도가 아니라 제약을 안 두는 제도가 되겠죠. 왜냐면 실제로 기여입학 자체를 떠나서 기부금을 내는 거를 그대로 받았는데 이거를 지금 불법에 처리 안 한다는 거는 소유물 자체를 내가 정당을 쳐서 양도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본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뒤에
제약을 주는 게 아니라 제약이 없는 제도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다르게 실제로 기업 입학하려고 이렇게 기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런 거 왜 하냐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기업 입학을 하려고 기부를 낼 거니까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애들만 스카이 갈 확률이 더 높아져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하고 되게 안 맞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거는 원쪽 입장에 있는 가능성은 이걸 무인의 배를 쓴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줄에 바로 나오잖아요. 사회구성 모두가 동등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기업이다. 그럼 5개 중에 합리적인 판단 가능하다 이렇게 있는 선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4번에 정확히 나오죠. 합리적 판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 객관을 아는 상태 이렇게 나와줍니다. 나올 정답이 4번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84쪽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질문 넘어가죠. 항모적으로도 비문학은 인문지문이 제일 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몇 개 정도 우리가 2학년 때 2학기 때 지금 3학년부에서 몇 개를 보면 느끼는 게 인문지문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질문 자체가 좀 나와요. 가나 이런 식으로. 근데 경제지문이나 과학기술이나 예술지문이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인문지문만 오래 쓰는 거 마찬가지로 조금 길고 나머지는 이렇게까지 길게 나올 확률은 떨어져요. 일단 확률적으로. 경제나 과학기술 길게 나오면 애들이 일단 뭐 그래프 나오고 이러면 포기할 확률이 되게 높고 이런 거가 핵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문적으로 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1문단. 서구에서 자연은 중요한 개념을 다뤄졌는데 이 개념에는 자연이란 말로 지칭되는 대상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상태 특성들이 포함될 수 있다. 자연이란 개념에 부여되는 의미는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했는데 근대에는 홉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축했다. 1문단 그럼 정리할 게 없어. 그냥 자연에 대해서 루소하고 홉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단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질문과 되게 비슷하죠.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향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통제불능의 무자비한 경쟁 상태로 인식했던 것에도 비롯되었다.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이 보여주는 잔혹함과 폭력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혹한 싸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이기주의자가 되어 결국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서 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자의적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운다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홉스의 일단 처음에 주장은 이거잖아요. 말 그대로 인간은 이런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 자체를 지향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추럴 자연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본능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자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천하의 그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를 벗어나는 거는 이 자연 자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능보다는 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이 하나 좀 무서운 건 뭐냐면 분명히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절대 권력을 지닌다고 나오니까 느낌상 딱 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독해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독재자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는구나. 이것까지 보는 거죠, 결국에는. 실제 독해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독해력을 가진다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뭐 독해라는 게 읽는다고 그대로 독해되면 좋은데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른 의견이죠. 그래서 가끔 뭐 그 사람들이 볼 때 뭐 평균적인 독해력, 상위적인 독해력, 하위적인 독해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어도 똑같잖아요. 단어 다 한다고 그대로 독해되는 게 아닙니까? 세 번째, 루소는 근데 반면에 생각 루소는 분명히 다른 얘기해야 돼요. 인간이 문명을 필요하고 자연으로 들어가 순수한 삶을 사는 데를 주장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만 그 세 번째 첫 번째 문단도 홉스하고 이 루소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 자체는 문명 자체를 멀리하고 자연 자체를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생명에 충만한 아름다운 전원으로 여긴 것으로 비롯되었다. 그의 자연과는 당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 나온 것이고 루소는 인간 욕망의 결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를 태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 이 때문에 문명을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폄하하였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끌어주는 감성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인간이 문명의 출현으로 태폐적인 삶을 살게 되어서 보았고 자연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을 이성적 인간으로 보았다. 그리고 제 얘기하는 문명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성의 문명은 이런 거죠. 욕망, 이성, 태폐. 그러니까 자연과 문명에 대한 관점이 학자마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자연은 내추럴한 자연이 맞을까요? 맞아요. 그런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분명히 첫 번째 문제는 2명밖에 안 나올 것 같았는데 1명 추가되죠. 자, 니체는 홉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삶의 방향성을 균형하기 위해서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의 개념을 균형했음을 비판했다.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네 번째에서 니체는 뭐 한 거야? 이런 홉스하고 그 다음 루소하고 둘 다 비판했죠. 왜 니네 멋대로 자연을 정의해? 바로 까는 거죠. 그는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에 선행하는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한다.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이는 홉스의 관점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홉스가 자연이 경쟁으로 인해 빈곤할 수 없다고 공부하면 니체는 자연이 활력을 넘치며 풍요롭다고 보았다. 니체는 도덕이라는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 중심과 자연을 재단했다고 자연에 대한 기준을 인간의 가치와 해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았다. 이런 얘기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자연을 일부로서 인간인의 본능을 따르는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자연과 인간을 경계하는 또는 분류하는 또는 위계를 나누는 이 사고 자체가 문제니까 인간과 자연은 똑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 게 이 사람이죠. 이는 루소의 주장과 유사해보지만 니체가 보기에 루소의 자연은 문명의 삶에 지친 인간이 선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미화된 자연일 뿐이다. 그래서 니체에게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문명을 떠나 자연을 이동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근본적으로 연의 일부라는 걸 깨닫고 자연에 넘치는 활력을 되찾아 삶을 다시 높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비판하는 건 여기에 대한 거죠. 이런 자연관에 대해서 비판한 거고 니체는 그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자연은 경쟁을 한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뭐가 아니다? 이런 빈곤을 위한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풍요나 활력을 위한 경쟁을 얘기한 거야. 이러니까 당연히 흡사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연이란 말 그대로 뭐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연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인간이 들어가는 형태가 돼줘야 된다. 이게 결국은 니체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을 얘기하지만 각자 자연에 대한 인식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 말 그대로 지쳤으니까 자연 가서 쉬어 이런 얘기고, 뭘 쉬어 쉬기는 우리가 그냥 자연 자체를 가지고 쉬고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공존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니체가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인간 삶의 고향을 위해서 니체는 이성만을 동시했던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던 인간의 육체에 주목한다. 이런 인간 중심적 사유에는 육체가 이성적 활동을 방해했던 것과 근거가 달리 니체는 자연의 활력이 분명하게 발현되는 육체를 중요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니체의 관점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한 건 아니다. 니체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균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니체는 몸으로서 인간에게 육체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성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말하면서 육체 중성을 언급한다.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몸이 단지 육체적인 활동에만 제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된 더 큰 개념이라는 걸 강조한다. 니체는 이러한 몸의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육체적 활동을 배제하고 이성적 활동만을 중시하는 편향성을 극복하여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육체적 활동이 지닌 활력을 다해쳐야 더 고양된 인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라고 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문단에서 육체가 중요하게 여긴 거는 육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육체라는 거 자체가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크게 보면 몸을 동시하는 건데 이 몸이라는 거 자체가 결국은 이런 이성과 육체가 조화롭게 되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분명히 인간의 도덕은 니체가 볼 때 뭔가 중요한 관점 자체가 아니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는 거고, 이 사람은 인간은 결국 자연의 일부야. 이 말 자체가 그대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거는 결국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도덕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떠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공통점은 자연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자연에 대한 관점과 기준은 흡스와 누스와 니체는 각각 다르다. 앞에 있는 거 되게 유사한 내용이죠. 이야기 패턴. 이건 다음 문제가 없네요. 이거 6번 문제만 같이 볼게요. 정개방식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처음에 특정 이론이 정립된 과정을 소개하고 과정인 역사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근데 각자 따로따로 얘기하니까 정립된 과정 자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역사의 의의도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특정 문제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해결 방안이 아니잖아요. 각자 자연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 뿐이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특정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하고 이론들의 장점을 부각하는 다른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근데 다른 이론은 장점 부각하는 게 아니라 까고 있는 거잖아요. A가 B를 까고 있고 C가 A, B를 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특정 개념의 인면에 규정하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을 따른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흡수도 루스도 니체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죠. 각자 정리하는 것 뿐이니까. 마지막, 특정 개념 중심으로 두 개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렇죠. 처음에 흡수하고 루스를 소개했죠. 다른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이론. 그래서 A와 B를 제시한 다음에 C가 A, B를 한계를 있다고 지적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도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특정 이론들이고 얘가 이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오하게 나올 게 없죠. 자, 7, 8, 9, 10 네 문제. 이건 보기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5분에 드릴게요. 자, 시작. 이것들이 끝나게 놓고 알려드릴게요.
자, 1분 뒤에 확인할게요. 자, 볼게요. 7번 정답 3번, 8번 정답 4번, 9번 정답 5번, 10번 정답 2번. 이렇게 돼요. 이거 문제가 좀 불편한 게 10번에 지금 또 나오자 누군가 한 명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게끔 집어넣는 게 좀 있어요. 보통 보기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보기 좀 두 개씩 깔아놓고 뒤에 한 명 더 하는데 실제로 4명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엔. 7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흡수는 두 번째 문단에 있고 루소는 세 번째 문단이고 나머지가 니체가 먹는 건데 3번에 루소는 자연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자연은 돌아가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연 속의 삶이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루소가 아니라 차라리 흡수가 되는 게 좋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3번 쉽게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어디로 가자 이것만 잘 정리하면 이 문제는 쉽게 나와요. 8번에 보면 기억에 대한 걸로 적절한 걸 쓰는 건데 처음에 나오죠. 니체는 루소가 그들이 제안하는 인간상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해서 비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도덕 자체를 긍정한 건 아니잖아요. 1번 선지를 보면 홉스와 루소는 자신이 낳았던 신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라고 했는데 홉스 자체는 긍정할 수도 있겠지만 루소는 아니죠. 루소는 분명히 자연과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운명에 대한 긍정을 해? 탈락. 그 다음 두 번째, 홉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를 지향하는 국가. 근데 홉스는 자연 상태를 지향하지 않았죠. 탈락. 세 번째, 홉스는 자연보다 인간의 문명에, 루소는 인간의 문명보다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면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 뒤에가 안 맞죠.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했다고 했는데 홉스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이미.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홉스는 자연을 악한 것으로 두 번째 문단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분명히 자연은 통제불능의 경쟁 상태야 라고 자연을 악한 걸로 얘기했죠. 루소는 자연을 돌아가자 했으니까 루소는 당연히 선한 걸로 주장한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했다? 왜 니들의 가치 판단은 인간의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을 규정해?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를 실제로 뭐 했다? 규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게 없는 거죠. 자연은 자연을 봐야지 왜 인간의 입장으로 자연이 어떻다고 바라봐? 이렇게 비판한 거니까 뒤에 자연 그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걸 강가로 지금 바꿔놓은 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4번밖에 나올 게 없죠. 자, 그다음 이제 9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9번에 A에 대한 니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자체를 뭐 했어요? 무조건 니체는? 긍정을 봤을까요? 부정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이걸 봤으니까 당연히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은 당연히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일하게 5번만 뭐예요? 인간에 대한 중심사고를 좋게 본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활용업치고 풍요자연의 일부분이 자연의 일부분이 인간이 스스로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런 거를 버리고 자연에 들어간 거지 이걸 가지고 자연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연에 들어가면 인간의 자체가 자연의 일부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자연의 일부라는 거는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야?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간을 구현한다는 말에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10번. 한 명 더 나오거든요. 지금 2명 더 나오고. 데카르트와 메르트-퐁티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선호하는 관점에 취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동적 실체를 규정하고 두 가지 인간의 본질을 규정했는데 사회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 공간을 차지하는 특성을 가진 몸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에 취했다.
그러면 독립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독립 안에 뭘 관계를 얘기한 거야? 위계관계를 부여한 거잖아요. 하지만 punk트는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거부하고 몸과 남은 분리 불가능하다. 그럼 일체 얘기한 거니까 딱 봐도 뭐 한 거야? 여기 얘기 나올 때는 니체밖에 얘기했어야 되겠죠. 왜? 니체만 유일하게 아까 몸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딱 무조건 맨 마지막 문단하고만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그나마 좀 적게 걸리죠. 1번에 볼 때 니체는 이분적 관점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데카르트는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1번 정도면 안 되겠죠. 이번에 니체와 메르트 콩디는 모두 몸을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분리 가능한 것으로 분리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니체는 몸이란 건 이성과 육체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분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콩티도 분명히 마지막 밑에도 두 번째 줄을 볼 때 몸과 마음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문법에 나올 게 없죠. 3번의 데카르트는 니체와 다르게 인간의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근데 데카르트 어디 봐도 이런 게 안 나오죠. 보기. 어차피 데카르트는 보기밖에 안 나오니까. 네 번째, 콩티는 니체와 다르게 작은 이성이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에 해당되는 걸 보았다. 근데 콩티는 작은 이성, 큰 이성 얘기를 안 했죠. 이런 건 오히려 니체가 얘기한 거잖아요. 마지막, 니체는 콩티와 다르게 큰 이성이라는 개념의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을 우위에 두는 사고방탄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큰 이성이라는 몸을 규정하고 인간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이라고 규정한 거랑 맞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큰 이성의 개념이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을 우위에 두는 사고방식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성에 관해서 큰 이성 대해서 나눴지만 그 큰 이성에 관련된 정의가 안 맞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정도 5번도 안 되죠. 물론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는 이렇게가 다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맨 정답이 나오는 지점에서는 나머지 성질을 다 해야 됩니다. 솔직히 시간이 여유가 없는데 2번도 맞지만 3번은 뭐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 이런 거는 시험 끝나고 하는 거죠. 시험에서 어떻게 합니까? 2월달,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는 그 다음 주에 보는 정기평가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볼 거예요. 저번하고 비슷한 애들 볼 거고. 모르겠어요. 저번 거를 어떻게 극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도 지났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1등만 92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2월달 정도에 아마 정기평가 다시 볼 거예요. 고3은 그 문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작년 올해 2월달도 학원에 100명 기준 할 때 90점 3명이가밖에 안 나왔어요. 요즘대로. 걔네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문제를 진짜 어렵게 해요. 그래서 고3 정기평가는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볼 건데 근데 다 어렵게 나와. 근데 이번 거는 좀 쉽게 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 더 있어요.